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유럽의 재정위기 불안감에 북한 루머까지 겹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북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장중에는 40포인트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새해 첫 번째 주 마지막 거래일 결국 코스피 지수는 1% 하락하면서 184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펼치던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0.5% 내리면서 마감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모두 대박플러스에서 준비한 새롭고 또 신기한 증시의 나비효과 함께 하시면서 생각의 전환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잠시 뒤부터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규의 나비 효과가 이어집니다.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한다. 고정관념은 투자시장 최대의 적. 시장은 선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그 끝은 점이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함께 하시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 그리고 궁금한 점 분명히 생기실 텐데요. 참지 마시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이 공간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 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시간대별로 잘 맞춰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곳을 통해서도 여러분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센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나비 효과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일단은 네. 오늘 나비효과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여행도 식후경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특히나 뭐 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이게 쉰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해서 뭐 나비효과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짜로 미래 여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좀 정했습니다. 한 2040년 정도로 네. 가볼 걸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그 식후경이라는 이 의미는 그냥 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보자.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듯 이렇게 뭐 맛있는 거 갖다 놓으시고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좀 편안하게 보자는 뜻에서 지금 미래 여행도 식후경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네, 금강산도 식후경도 아니고 미래여행도 식후경. 미래여행하면 그야말로 타임머신 타고 저 먼 미래까지 다녀오는 거잖아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떠한 기사거리를 가져오셨길래 이런 주제를 설정하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의 날갯짓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 오늘 네. 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 개입니다. 오늘은요. 예. 왜 그럴지 이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기사들 나왔는데 제가 그중에서 이거 하나를 딱 꼽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영화에서 보던 그 차가 이제 첨단 스마트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달려온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가 났는데 여기 기사를 한번 잠깐 같이 보실게요. 일단은 그 내년 그 출시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들 뭐 서로 어려운 그런 국면에 좀 진입해 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이제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그 부분에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거 보시게 되면 뭐 레이더, 초음파, 카메라 무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좀 거기서 이상했던 운전자가 졸면 뭐 깨워준다고 이렇게 나오죠. 네. 깨워준대요. 여기서 때리나요? 그러면 자동차가 때릴 수도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떨까? 한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달리고 서고 아마 이게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주차까지 해준답니다. 주차요. 우리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주차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도 있고요. 세 번째로 여기서 그 스마트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후 좌우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리고 차선 변경 시에 충돌이 예상될 때는 자동으로 핸들을 들려 방어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다는 것은 일단은 그 사고 위험 방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지금 국제적인 그런 어떤 그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 이런 스마트카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BMW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죠? 이거 폭스바겐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시나 그 자동차인데 여기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하고 오라클, 엔비디아 같은 그 IT 대표 기업들이죠. 이 중에서 뭐 구글, 오라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비디아는 뭐냐면 아마 게임 유저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라고 해서 3D 카드 보통 이제 그걸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이런 IT 기업들과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게 돼서 이제 스마트카 개발을 할 텐데, 뭐 이거를 좀 잠깐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라고 간단하게 지금 상황에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같은 거 이제 타고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이제 딱 그러니까 자리에 앉았을 때 문을 열고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자동으로 뭐 시트를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핸들을 자기 체형에 맞춰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스마트카 우리가 나온 스마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를 형태를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남양의 기술연구소에 전자개발센터 건물을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말 그대로 IT랑 합쳐지게 되는데 IT랑 합쳐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리는 스마트폰 시대, 달리는 말 그대로 모바일이 진짜 실현된다는 것이죠. 모바일이 실현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 한번 일단 기사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뭐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 스마트카 정말 미래에는 현실로 다가온다니 놀라운데요. 이것보다 더 궁금한 건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날갯짓 정보는 정말 이 기사 한 개인가요? 네,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의아해하실 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일단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 옛날에 말씀드렸을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 이 키워드 조합 방식이라는 게 첫 번째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라는 것을 이제 조합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그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키워드 조합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오늘이 그 방법입니다. 하나의 기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기사를 가지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말 그대로 이 기사 하나가 제가 어디까지 이끌어냈는지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끌어냈는지 보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체인 리액션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 리액션 그 영화 보셨죠? 그 부분입니다. 연쇄 반응이라는 건데 이 기사 하나 갖고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굉장히 좀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뭐냐면 뭐 키워드 조합 방식도 자신이 있지만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분야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 키워드 조합 방식으로 했으면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기사 하나만 딱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뭐 성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이제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기사를 쭉 둘러봤는데 이제 도대체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끌어낼까 이제 알아야겠죠. 자,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를 이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게 나와요. IT 융복합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IT 융복합 산업 지금 나오죠. 그 CIT라고 지금 칠판에 딱 써 있습니다. CIT 말 그대로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컨버전스라는 거는 또 아시겠지만 뭐 개조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IT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IT가 말 그대로 이제 개조가 된다는 방식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IT 융복합 산업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산업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IT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산업만 가지고 이제는 성장을 못 합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 IT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같이 그러니까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6T라고 그래가지고 6T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뭐 다 아시는 것이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기술,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그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충. 나노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인바이먼트 테크놀로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컨텐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렇게 6T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 T가 들어가죠. 다 T가 들어가는데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여러 산업과 융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들어보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기술은 뭐가 이제 지금 어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냐면 헬스케어 쪽이죠. 헬스케어 쪽으로 좀 발전하는 방향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노 기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측량 부분에 많이 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것도 굉장히 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보통 이게 측량 부분에 이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바이먼트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환경공학이라 해서 환경 오염도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런 기술적 측면으로 점차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건 뭐 다 아시겠죠. 뭐 최근에 들어서도 뭐 우주 어디 가보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역시나 이 테크놀로지 방식으로 좀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문화 콘텐츠 기술은 최근에도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형태로 나가죠. 뭐 음반이라든지 그거와 파생되는 뭐 OST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문화 콘텐츠 기술이 발전하는데 여기서 중심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IT를 중심으로 이제 산업 영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IT가 중심인데요. 그러면 IT 융복합이라는 산업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될 때는 분명히 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CIT의 핵심 기업들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IT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들어보시는 그 기업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제가 하나를 좀 빼놨습니다. 이거는 CJ 시스템즈. 다 IT 서비스 기업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KCNC, 포스코 ICT, 현대정보기술, 삼성 SDS, LG CNS, CJ 시스템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NHN 있습니다. 자,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고요. 오늘 차 얘기를 처음으로 다뤘기 때문에 일단 현대기아차가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HN이 지금 어디와 손잡을지가 지금 가장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SK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 중에서 다음이랑 손 잡았죠. 여기는요. 네이트온하고 다음하고 네이트랑 다음이랑 연동시켜 버립니다. 포스코 ICT는 어디랑 손을 잡았냐면 통신사 KT랑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자, 현대정보기술은 롯데와 손을 잡았습니다. 롯데가 손을 잡았다고 해서 롯데가 인수를 해버렸죠. 삼성 SDS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라는 굴지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LG CNS 같은 경우는 역시나 LG전자, 그리고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U+, SK는 당연히 SK텔레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그럼 NHN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과연 누구랑 손을 잡고 발전을 먼저 시킬 것인가? 그것을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융복합 산업에 들어봤는데요. 정말 대단해 보이긴 하거든요. 정말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항상 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모든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 전부들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따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렇게 마우스가 있는데요. 마우스가 어디서 따왔냐면 바로 G에서 따왔죠. 말 그대로 마우스죠. 그런 모양에서 따온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동물의 모양들을 좀 많이 따옵니다. 동물의 모양들을 많이 따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명체들의 모양을 따와서 우리가 현시에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 VCR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VCR이 나오고 있죠. 네. 물고기 떼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거는 저렇게 물고기들이 여긴 더 많네요. 더 많은데 정말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특이한 거는 물고기들이 저렇게 많이 되는데도 서로 부딪히질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부딪히질 않아요. 물고기들이 저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저렇게 서로 저렇게 많이 다니면서 방금 부딪혔는데요. 부딪혔습니까? 네. 가끔은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가끔은 조금 약간 모자란 고기들도 있나 봅니다. 근데 이럴 정도로 물고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딪히질 않아요. 무슨 원리일까요? 물고기들 보통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음파라는 거. 초음파는 뭡니까? 신호를 보내서 신호가 다시 왔을 때 그 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물고기들이나 뭐 해저 생물들 그런 거 다 이용하신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초음파 센서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진짜로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자동차와 연결을 시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말 그대로 물고기가 저렇게 다니는 것처럼 자동차들도 그렇게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다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카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겠죠. 교통체증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런 거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연간 그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IT 플러스 이 자동차 그러니까 IT 융합하는 이 자동차 산업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사고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IT,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융합 방식이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융합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CIT 산업이라고 일단 하나를 골랐죠. CIT 산업이라고 골랐는데 CIT 산업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핵심을 또 골라내야 됩니다. 그냥 CIT 투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CIT의 핵심 산업을 한번 또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초음파 센서라고 할 때 제 센서라고 이미 힌트를 한번 드렸었는데 네. 이 센서 산업은 상당히 무궁무진할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센서 산업은 옆에 써 있지만 정보 수집의 눈입니다. 센서가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뭐 소프트웨어 개발 뭐 여러 가지 뭐 한다고 그러죠. 아무리 백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센서가 정보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소프트웨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기 전에 이미 센서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 단계에 들어가야지만 그런 융합 산업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센서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센서 산업이 나중에 향후 그 IT 융복합 산업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건데요. 위치 기반 자체는 원래 그 군사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됐던 겁니다. RFID 같은 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상용화 시켜서 요즘에 뭐가 나왔냐면 다음에 위치 찾기 이런 거 있죠. 다음이나 뭐 NHN도 있고요. 뭐 구글 지도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하려고 할까요? 아까도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그런 분야도 향후에 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자동차는 항상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동에 대한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로 지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들이 그 괜히 막 공짜로 제공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있죠. 그래서 제가 대한통운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이 택배 결제가 바로 이 위치 기반 서비스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것보다는 물류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돼서 이 위치 기반 서비스도 역시나 되는데 여기도 역시나 위치 기반 서비스가 그냥 바로 위치를 잡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센서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치 센서라는 것이 역시나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여기가 참 재밌는 건데요. 이 모션 인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션 인식하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어떠냐면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위라는 게임기가 있어요.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기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엑스박스라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엑스박스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엑스박스 360이죠. 저는 사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갖고 네. 있는데 위라는 게임도 그렇고 엑스박스는 지금 뭐 하냐면 이 키넥트라는 거를 씁니다. 키넥트라고 해서 사람 모션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모션 인식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돼서 실제로 게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집중하는 건 뭐냐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게임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거 하는 기업이 없는데 지금 기술 개발 중입니다. 기술 개발 중인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거는 게임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일 거예요.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요즘에 온라인 게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온라인 온라인 그 게임 자체에서는 어떤 컴퓨터의 그 하드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계가 많아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개발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제약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하 상태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축구 시합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지금은 밖에 나가서 뭐 축구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러고 나가서 네. 직접 공을 차야 됩니다. 그래야 축구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미래 세계는 이 게임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에 그 모션 인식 센서를 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붙이고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실제로 친구들과 가상 공간 안에서 축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저런 식으로 물론 지금 이거는 뭐 먼 미래 사회라고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이시죠? 예. 옆에는 분명히 벽이고 그렇지만 주변을 보게 되면 저건 사람들이 실제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예. 아, 내가 진짜로 이런 공간에 사이버 공간에 와 있구나. 일종의 매트릭스 세계죠. 저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옷도 갈아입으려면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도 있고요. 저 보세요. 막 여러 주변 환경들 변하죠.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게임들이 실제로 향후에는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2040년은 돼야지 좀 저런 세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흥미진진하다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이 모션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션 인식도 있고 이거는 모션 인식에다가 플러스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 6개월 전에 비상장 회사인데요. 비상장 회사인데 기술력이 하도 좋아서 거기를 탐방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기업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이 뭘 하냐면 이 홀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홀로그램으로 갑자기 옆에 이렇게 있는 옆에 가상이죠. 가상인데 뭐 연예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지금 극장 여러분들 4D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바빠서 못 봤지만 여러분들은 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D라는 게 뭐냐면 3D로 단순히 시각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뭐 냄새라든지 후각이라든지 향후에는 촉각까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센서라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4D 극장이 전체적인 이제 극장이 진화가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문화 놀이 공간으로 변신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문화 놀이 공간으로 변신한다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극장에 갔어요. 이제 지금은 가서 우리가 그냥 스크린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3D로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홀로그램 기술하고 합쳐지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실제로 가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영화 촬영 장면들을 직접적으로 극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겠죠. 지금은 친구들이 뭐 다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놀고 극장 가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거기 가서도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극장 네. 자체가 점차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는 상당히 그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는 이것이 반드시 미래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고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기업들이 있나 없나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예. 수백 번씩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스트 센서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먼지 센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공기 중에 실제로 지금 개발은 돼 있는데 상용화는 안 돼 있습니다. 더스트 센서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조그만 미세먼지가 이제 날아다녀요. 뭐 미세먼지가 날아다녀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주변 공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습도가 어떻고 아니면 여기 어떤 이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작은 미세먼지들이 우리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무슨 위험한 기상 현상들이 위험한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 더스트 센서들이 먼저 감지를 하고 프로그램을 보내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송을 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가지 마라. 어느 지역은 가도 안전하다. 어디는 진짜 비가 온다. 어디는 안 온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측해서 기상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환경 위험 요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이오 센서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오 센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이 어디냐면 인포피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기업인데
인포피아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 바이오 센서들을 이용해서 혈당량을 측정하는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1인당 당뇨병 지출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인가요? 첫 시간에 제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썸머 워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애니메이션 내용에서 아들이 그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머니가 이상 현상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건 뭐냐면 스마트폰이 나중에는 어떤 기능까지 하게 되냐면 사람들의 건강 체크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돼야 헬스케어 산업이 결국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런 기술이 되고 있나요? 점점점 되고 있어요. 인포피아 같은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고 물론 이 바이오 센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전 단계는 아니지만 이것들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바이오 센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생물 센서죠. 제가 첫 시간에도 역시나 말씀드렸지만 생명체들은 어떤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미세한 감지도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민감한 걸 잡아낼 수 있는 건 이 바이오 센서고 이 바이오 센서의 향후 성장성은 엄청날 것으로 지금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로봇 얘기들 나오죠. 로봇 얘기들 나오는데 이 로봇이 솔직히 발전을 하려면 이 센서가 특히나 필요한 게 바로 이 로봇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에 있어서 그 눈 같은 존재를 하죠.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정보 수집이 안 되게 되면 아무리 로봇 프로그래밍을 잘 짜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로봇가 못 움직여요. 왜요? 정보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뭐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센서 기술의 발전은 핵심 요소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센서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나비효과에서 설명해 주실 산업은 센서 산업인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걔가 한번 해봤어요. 지금 네, 하지 마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안 할게요. 네. 제가 센서 산업 그렇게 한마디로 탁 나올 것 같았으면 오늘 기사를 한 가지를 정하지는 않았죠. 네. 당연히 여러 가지를 갖고 왔을 텐데 연쇄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센서 산업이 그렇게 발생하게 됐을 때 공통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상 공간 생기고 모든 것들을 그건 공간에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도 그럽니다. 아까 그런 사이버 세계들을 이용해서 누군가와 거기서 만나는 거죠. 거기서 대화를 하고 업무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밖에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자, 여행.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는요. 우리 이번 주말에 그랜드 캐년이나 한번 갔다 올까? 아니면 뭐 저기 남극 탐험이나 한번 할까? 그런 식으로 진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런 현상들이 진짜로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도 그런 식으로 다니면 되는 거고 돈도 안 들죠. 돈도 많이 절약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이 가상 공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요. 항상 산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가 좋아지게 되면 어느 분야는 죽게 돼 있어요. 높낮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공간이라는 거, 가상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공간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여기 나오죠. 부동산 시장의 암담한 미래라는 거. 부동산 시장 왜 암담할 거예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공간이 늘어나니까. 근데 예. 어떻게든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옛날부터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옛날만큼 그렇게 성장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그렇게 부양시키려고 해요. 저는 이게 향후에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점점점 발전했을 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금에서는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가상 공간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미 카카오톡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스마트 세상에서 필수품이 됐어요. 근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 부분들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활성화될 겁니다. 누구나 쉽게 가상 공간들을 통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비싸서 못 갔던 곳, 아니면 저기 명왕성도 한번 갔다 오고요. 안드로메다도 한번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좀 먼 미래지만 이거는 글쎄요. 한 2050년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사회가 온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딱 몇 가지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외식 외모 관련 문화입니다. 여기서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상으로 먹으면 배가 안 불러요. 가상으로 아무리 먹어봤자 그거는 배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화라는 거 이런 것들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맨날 가상 공간에서만 만나다가 가상 공간에서 자주 만나다가 실제로 만나서 말 그대로 커피 전문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 호텔 리조트나 이런 데서 가서 호텔 리조트 이런 데 가서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놀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있죠. 물가도 굉장히 요즘 어려운데 그런 게 과연 되겠나. 지금 뭐 화면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 정말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그런 얘기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커피 전문점 점심때 한번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고요. 패밀리 레스토랑, 제 앞에도 나오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TGI라든지 빕스라든지 이런데 그 주말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이게 정말 불황인지 아닌지 정말 모릅니다. 잠깐 전에 그 화면들도 이제 앞에서 나왔었고요. 정말 불황인지 모르겠어요. 이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도 제가 외식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 일단 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식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청소년 폭력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왜요? 외식 문화라는 거는 보통 이제 친구들하고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가족들하고도 많이 하게 되죠. 아마 정부에서도 향후에 이런 것들을 외식 문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적 여건들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아직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먼저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소통의 여건 마련한다고 또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방송에서 뭐 제 가족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저는 제 동생이랑 12살 차이가 납니다. 띠동갑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예. 네,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는데 저는 제 동생을 데리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1시간 정도 진짜 면담을 합니다. 너 미래 뭐가 되고 싶냐? 아니면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하고 싶은 거 할 대로 해라. 예. 형이 잘못된 거는 형이 잡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걱정 말고 해라.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을 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자기도 저한테 말 걸죠. 아무리 형이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말 걸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은 잘 된 것 같으니까 이런 쪽으로 더 해봐. 용기도 북돋아 주고 하죠. 그렇게 보다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제 동생은 정말 착합니다. 저보다 더 착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못된 성격도 있는데 제 동생은 정말 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족 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여건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는 나오고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외식 문화가 발달하게 됐을 때는 같이 발달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이제 뷰티 산업이죠. 뭐 패션, 화장품. 아무래도 밖에 나가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꾸미고 그래야 되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상 공간이 생기는 만큼 예. 돈은 적게 들어갈 겁니다. 돈은 적게 들어가요. 지금 저기 뭐 좋은 보석들도 막 지금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네, 가방들이 쭉 그쵸. 나오는데요. 또 여성분들 하면 가방 하면 또 이제 되게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런 것들 요즘에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그 동향을 보게 되면 예. 이런 것들에 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적으로 다 해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패션 뷰티 산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이 역시도 아무리 불황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백화점이나 저런 매장들을 가보게 되면 그렇게 불황이라는 느낌은 항상 못 받았어요. 저 어느 네. 때나 가더라도 항상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호텔 리조트 산업 자체에서 좀 한마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죠. 네. 올해도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거라고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애가 많이 타실 건데 유일하게 부동산 중에서 가격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호텔하고 리조트입니다. 이런 쪽들은 몰린다는 거 얘기죠. 결국에는
이런 쪽들은 몰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식이나 외모 산업은 점차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는 점 역시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부분들 한번 네. 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산업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동차부터 센서 산업, 그리고 뷰티, 패션까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오늘 이 나비 효과 주제에 맞는 어떤 산업을 눈여겨보시는 건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오늘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네. 기업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나비효과 그 결과는 CJ입니다. 뭐 예. CJ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CJ 오늘의 나비효과 이제 CJ라고 나오는데 이 CJ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CJ 대표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오늘 좀 특이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CJ ENM이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CJ 오쇼핑 그리고 CJ 푸드빌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CJ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산업 말씀드렸어요. 뭐 ICT 산업, 그리고 센서 산업, IT 수업 서비스 산업, 엔터 산업, 뷰티, 그리고 쇼핑, 뭐 이런 거 외식 산업 다 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딱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런 것들을 알고 먼저 포착해 가고 있는가가 전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계열사들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룹사들의 어떤 계열사들을 딱 뒤져봤는데 딱 나오는 게 CJ였습니다. 그래서 CJ여서 오늘 그 CJ를 선택을 한 거고 일단 아까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그 ICT 관련 기업들 얘기를 하면서 뭐 SK가 뭐 다음이랑 지금 손잡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이 기업하고 지금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삼성 그리고 NHN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LG가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고요. 자, 현대차 그룹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SK예요. 왜 SK냐? SK는 SK CNC를 통해서 일단 지주사로 변모했고 이 SK CNC의 파워가 가장 커집니다. 가장 커지는데 SK랑 CJ랑 옛날부터 연해 사업에 대해서 연합을 맺어왔어요. 아마 이거 시장에는 잘 노출이 안 될 겁니다. 노출이 안 됐을 건데 이 SK, CJ 그러면 다음까지 이어지죠. 경쟁을 만약에 네. 한다고 했을 때 NHN은 삼성과 연합을 맺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전자기기도 있고 통신사도 있고 그리고 그 LG CNS라는 그런 IT 서비스 기업도 있고 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들 그 현대차랑 여기도 맺으면 좋겠지만 일단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SK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연합을 해서 NHN을 공격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CJ랑은 연합을 했어요. 전 그래서 이 SK와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기업들은 SK그룹주들 그리고 다음 그리고 CJ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외식산업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이제 CJ를 꼽았는데요. 여태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했는데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을 뭐 그렇게 많이 만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이 PER이라는 개념하고 PBR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CJ라는 이 지주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PER에도 연동을 받지만 PBR에도 연동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PER과 PBR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건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거는 숙제를 드리는 거냐면 숙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왜 숙제를 드리냐면 지주사들은 빨리 분석이 안 돼요. 사실상. 왜냐하면 여러 자회사들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도 천천히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PER 한번 볼게요. 옛날에 PER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신뢰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업이 신뢰도가 있어야 PER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상장된 기업들은 상장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홍보 효과죠. 상장된 기업들의 PER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프리미엄을 주냐면 4, 5배 정도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놓고서 한번 볼게요. 자, PER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주당 순이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주가.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그냥 PER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 이건가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줬을 때 주당 순이익을 통해서 과연 몇 년 만에 여러분들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4, 5배가 붙어 있죠. 자,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커피 전문점 하나 인수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에 하나에 투자했을 때 몇 년 만에 회수하고 싶으세요?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2년이면 될 것 같은데? 1년이면 좋지 않나? 1년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게 바로 PER이라는 겁니다. 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PER이 2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이 4, 5배를 더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6배에서 7배 정도가 결국엔 살만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하신 분들은 5배에서 6배 정도가 돼야지만 살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가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 생각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3년 만에 회수해도 되는 기업 같아 라고 하는 거는 3년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로따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PER의 개념이에요. 그냥 주당 뭐라고 합니까?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라는 저런 개념은 아닙니다. 몇 년 만에 회수하는가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CJ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오래된 기업이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사실 이 신뢰도는 가치 평가가 안 돼요. 이거는 가치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PER 같은 경우는 신뢰도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는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개인적인 주관, 개인 주관에 따라서 역시나 판단을 해야 돼요. 저평가, 고평가, PER, 저평가, 고평가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개인의 성향에서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매기셔야 됩니다. PER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주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BR을 잘 아셔야 돼요. 자, PBR.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는 뭐냐면 주당 순자산가치. 라고 해서 주가. 그래서 1 이하면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은 아파트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장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가치가 누가 더 높을까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이걸로 아파트 가지고 물론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팔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안 팔아도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제품 생산해내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공장의 순자산 가치가 진짜 1억일까요? 아마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가에 따라서 2억, 3억도 된다는 거예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보통 유형자산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형자산 안에 부동산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1배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도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유형자산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그냥 아파트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저평가냐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파트 이렇게 임대해주고서 돈 받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순자산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것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회전이 되죠. 계속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공장 가치는 2억도 3억도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예로 쉽게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LG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PBR 매기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면 자, 1억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LG전자의 자산 가치, 유형 자산 가치도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당 BPS가 1억이라고 해요. 그럼 1억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1억으로 안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유형 자산들은 가치가 아마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왜요? 삼성전자에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신뢰도가 있으니까. LG전자가 신뢰도나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억 원으로 장부에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유형 자산은 1억이 아닌 거예요. LG전자는 똑같이 만약에 삼성전자 넌 1억이야 딱 했을 때 LG전자는 반대로 1억이 아닌 겁니다. 왜요?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더 높죠. 그래서 아까 PER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는 건데
이 시장 지배력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신뢰도라는 부분도 같이 PBR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경제 서적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이 PER, PBR에 대한 의미들을 뭐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거기에대로 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PBR은 유형자산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PER은 뭐 기업의 신뢰도라든지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꼭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머리가 아마 터지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걸 또 우리 보고 분석하라고 한다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제가 뭐 여기서 매일매일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확인하시면서 꼭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다른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이 기업 좋다라고 해서 그 기업만 매매하시는 분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만 딱 일단 따져서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재무 비율이 변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 사항이고 오늘은 PER과 PBR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개념 자체를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하셔서 시장에서 좀 반드시 이기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CJ까지 살펴봤고 번외로 PER, PBR까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이 CJ를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CJ 같은 경우는 저는 예. 일단 CJ의 그 성장 모멘텀 자체는 네.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엔터테인먼트 요소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기업 간의 그룹사들이 개혁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이겁니다. 뭐 CJ ENM 그리고 CJ 오쇼핑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최근에 또 이게 중요한 건데 택배 지금 최근에 그 대한통운 이제 인수작업 끝났죠. 대한통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처음 하고 만약에 생각이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차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차트는 과거 기록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처음에 생각하고 같으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CJ를 골렸는데 저는 뭐 대한통운을 노리고 고르는 건 아니지만 택배 산업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택배 산업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지고 가시고 뷰티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한섬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뭐 지금 사도 되고 아니면 1분기 실적 확인해서 사도 되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뷰티 산업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같이 처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홀딩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CJ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사들 대부분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미래 가치로 따졌을 때는 이제 일단 CJ는 저평가되어 있고요. 근데 지주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과 틀립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사가는 거냐면 계속해서 월 뭐 지금 CJ를 뭐 사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월 내가 뭐 적금을 들겠다는 식으로 들어야 돼요. 지주사들은 그럽니다. 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니까요. 이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매수해서 모아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팀장님의 알찬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012년의 두 번째 주 첫 번째 월요일에는요.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